만약에 북한이 핵미사일 쐈다, 요격에 성공하게 되면 사실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요격이 실패했다 그러면 이제 북한은 지도상에서 전 세계에서 사라지는 거죠. 비하인드 스토리 중에 하나인데, 정말 미국이 북한을 쳐들어가기 위해서 저러는구나. 그래서 갑자기 평창 동계올림픽 때 김여정이 내려오고 했잖아요. 북한도 눈치챈 거죠. 여기서 더 나갔다간 우리 진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선제 공격할 경우 벌어지는 시나리오는 무엇인가요?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가장 처음 공격을 받는 데가 어딜까요? 서울이죠. 그 이제 과거 그 유명한 이제 클라우제비치의 전쟁론을 보면 중심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중심이라고 얘기하는 게 대부분 다 수도예요. 근데 북한이 만약에 유사시에 정말 남침을 한다. 물론 지금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좀 희박해졌다고 보는데, 한다 그러면 일단 수도 서울이 공격을 받겠죠. 그러면 우리도 이제 대응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적으로 미국이 주한미군도 움직일 거고, 미국에서 증원 전력도 달려오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이제 큰 전쟁이 되겠죠. 근데 이 남북한 간의 전쟁은 좀 다른 나라와 좀 다른 특수성이 있어요. 어떤 특수성이냐? 대치하고 있는 거리가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남북한의 거의 한 3분의 2에 넘는 병력이 다 그 군사분계선상 가까운 곳에 다 집결돼 있어요. 이런 건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드물거든요. 이제 그런 약간 특수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불리한 게 뭐냐면, 이 서울과 수도권이 사실 좀 가깝게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사실 이 서울과 수도권에 다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불리하죠. 근데 이제 북한이 이제 과연 과거와 같이, 냉전 시절과 같이 그런 전쟁 수행력을 갖고 있느냐라는 약간 이제 별개의 문제인데, 지금 사실 이제 북한 자체가 경제적으로도 이미 우리나라에 비해서 이제 너무 격차가 벌어져 버렸고, 북한이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이제 많은 포탄을 제공했다고 했잖아요. 미사일도 제공하고. 근데 보면 포탄이나 제공한 미사일들이 제 성능을 발휘를 못해요. 지금 보면 불발도 많고, 그다음 이제 북한판 이스칸데르 불리는 KN-23 같은 것들도 북한이 이제 시험 발사하고 할 때는 막 목표물에 정확히 떨어지고 그러는데, 실제 우크라이나에 써보니까 목표물에 제대로 맞는 미사일이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탈북하신 분은 북한이 만든 것 중에 유명한 게 이제 스커드 미사일이 있는데, 북한이 자체적으로 만든 스커드 미사일 10발 가운데 제대로 작동하는 건 한두 발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탈북민도 계셨어요. 잘 보면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사용된 북한제 무기들을 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왜냐면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전반적인 과학 기술의 수준이 높다 보니까, 우리가 뭐 유도탄이나 이런 거 만들어도 명중률도 높고, 심지어 이제 해외에 수출도 하잖아요. 해외에 수출한다라는 건 그만큼 해외에서 인정을 해준다는 건데, 물론 이제 북한도 사실 무기 수출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지만, 이번에 이 우크라이나에 사용된 북한 무기들을 보면 과연 저걸 전쟁에 잘 쓸 수 있을까라는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북한군이 보유한 무기들 가운데 대부분이 무기 체계 수명을 보통 30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30년이 지나면 바꿔줘야 돼요. 물론 이제 30년 기간 중에도 정비도 하고 수리도 하고 하는 기간이 쫙 있지만, 북한의 문제가 뭐냐면, 일단 경제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있는 무기들도 정비도 잘 안 되고 수리도 잘 안 돼요. 거기다가 이제 뭐 탈북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차에 있는 기름을 빼서 팔기도 하고, 심지어 뭐 배터리도 띄우다가 뭐 그걸로 뭘 텔레비를 보기도 하고 뭐 이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군 내에 사정이 그만큼 전쟁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상도 못할 얘기 아니에요. 전차에 배터리를 빼다가 텔레비를 본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뭐 기름을 빼서 판다든가. 물론 이제 우리도 뭐 50년대 60년대 군에서 부정부패가 있을 때는 사병들에게 줘야 될 쌀을 뼈다 팔아먹고 뭐 이런 일들이, 기름도 팔아먹고 이랬던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생각도 못 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그때 이제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그랬던 건데,
북한은 그게 되게 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전면전을 수행할 능력이 과연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고, 그러다 보니 북한이 더 핵에 집착을 한 거고. 왜냐하면 재래식 무기는 바꾸려면 돈이 많이 들죠. 근데 핵무기는 몇십 발, 많은 몇백 발만 있어도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북한도 진짜 목숨 걸고 핵 개발을 한 거고. 근데 이제 대부분 북한군이 갖고 있는 무기들의 거의 3분의 2 이상이 지금 보면 수명이 다 초과됐어요. 실제 전쟁이 났을 때 과연 저걸 쓸 수 있을지, 물론 사용 가능할 수도 있지만 사용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세계적인 순위에 들어가는 전차, 뭐 장갑차, 그다음에 자주포, 뭐 이런 재래식 무기들 잔뜩 갖고 있잖아요. 일단 뭐 공중전력 면에서도 앞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북한이 뭔가 전쟁을 벌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핵을 쏘며 선제 공격을 한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식으로 대응 체계를 가지고 있나요?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시나리오긴 한데,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삼축 체계, 킬체인, 그 다음에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대량 응징 보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북한이 핵미사일 쐈다 그러면은 요격에 성공하게 되면 사실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요격에 실패하게 된다 그러면 그때 이제 미국의 핵 우산이 작동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미국의 실제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과거 2001년도의 핵태세 보고서를 보면, 동맹국이 만약에 적으로부터 핵공격을 받았을 경우에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 핵무기를 동원해서 핵우산을 펼치겠다라고 했고, 심지어 이제 작년에는 작년 여름에 이제 부산에 미국의 전략 핵잠수함이 들어왔었죠.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가서 보고 했는데, 사실상 저는 몇 년 전부터 그 생각했거든요. 미국이 보여줄 수 있는 이 핵우산의 마지막은 전략 핵잠수함입니다. 그 생각했었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작년에 이제 그 카드를 썼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KAMD가 지금 이제 주한미군의 사드, 그 다음에 우리 군의 KAMD,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그 다음에 뭐 이지스 구축함, 이런, 아직 이지스 구축함은 이제 미사일을 적의 탄도미사일 유격할 수 있는 유격체가 없는데 향후에 이제 들어올 예정인데, 요격이 실패했다 그러면 이제 북한은 지도상에서 전 세계에서 사라지는 거죠. 현대전 핵 전쟁이 벌어진다면 1분 안에 모든 게 끝난다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실제로 순식간에 모든 게 사라져 버릴까요? 우리나라가 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실제로 저도 과거에 이제 국방부 기자실을 이제 출입했었고, 과거 이제 몇 번 그런 위기를 실제로 봤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저희 와이프한테 제가 딱 2번 전화했었어요. 여보, 빨리 지금 편의점 가서 햇반하고 스팸하고 생수 사놓으라고. 그게 언제였냐면 이제 지뢰도발, 과거 북한이 지뢰도발을 일으켰을 때, 그때 실제로 우리 군이 북한에 대해서 응징보복 작전 하려고 정말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북한도 낌새를 쳤죠. 쟤네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다음날 이제 그때 이제 잊혀지가 않는 게, 그때 이제 한민구 전 국방장관이었을 텐데, 그때 이제 하여튼 분위기가, 위기가 막 이제 에스컬레이트 되면서 이제 한민구 전 국방장관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때였어요. 근데 그때 저는 이제 그날 이제 북한과 관련된 방송을 하고 국방부로 딱 들어왔는데, 그 브리핑룸으로 들어왔는데 국방부 분위기가 되게 이상했어요. 아직도 그 기운이 있으니까. 어떤 기운이었냐? 그 군인들의 눈빛에서 정말 살기가 느껴요. 그러니까 북한이 내일 뭘 하면 우리도 이젠 참지 않겠다. 바로 응징보고 하겠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지나간 얘기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제 대국민 담화를 하고 다음날 뭘 하려고 그랬냐면, 괌에서 이제 BOC 폭격기가 우리나라 날라와 가지고 한미 공군의 전투기들이 다 이제 동시에 이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BOCB와 만나가지고 군사 분계선 쪽으로 쫙 비행을 해가지고 서해에서 동으로 이렇게 비행을 해서 딱 빠져나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 경고장을 날리는 거죠. 너네 경거망동하면 진짜 죽을 수 있어. 하지마. 경보를 위해서 딱 그런 세팅을 해놨었어요. 근데 그날 밤에 북한에 전화가 온 거죠. 아, 우리 내일 판문점에서 만납시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 전날 모 방송국에 약속이 돼 있었어요. 다음날 오후에 나와서 좀 출연해 주셨는데 오전에 전화 와가지고 안 나오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거예요. 그 분위기가 급반전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느낀 거예요. 아, 여기서 좀 더 잘못하면 북한도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또 그 다음으로 시스템이 뭐냐면 2017년에 그때도 한참 이제 전쟁 난다라는 얘기가 많았었어요. 심지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큰 언론사 가서 이제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 강연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뭐 증권사 가서도 강연하고 이랬었는데 17년 말에 정말 위기였어요.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보통 이제 미국이 전쟁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미국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항공모함 세척을 보내는 겁니다. 항공모함 세척을 보내면 아, 이제 우리가 전쟁 준비 단계로 들어가요 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공권 장악하고 이제 해상을 다 장악해야 되니까 세척이 갑자기 온 거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뭐 합참에서 근무했던 예비역 장군님들 이렇게 뵈면 한 얘기가 이거 예사롭지 않은 시그널이다. 세척이 왔다라는 건 미국이 전쟁을 생각한다는 거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한번 제가 와이프한테 전화한 적이 있었죠. 빨리 편의점 가서 사놔라. 아. 근데 이제 그게 2017년 말에 우리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제3국에서 물밑으로 남북 대화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이것도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 중에 하나인데 북한 사람들이 그때도 물어봤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미국이 북한을 쳐들어가기 위해서 저러는 거냐.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그때 그 평창 동계올림픽 때 김여정이 내려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도 눈치를 챈 거죠. 여기서 더 나갔다간 우리 진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도 이제 설득을 했고 당시에 야, 더 이상 너희가 잠수면 이건 우리가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적당히 좀 하고 나와라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2018년도에 갑자기 분위기가 이제 확 바뀌었죠. 예. 드라마틱하게 바뀌었잖아요, 상황이. 그러면서 전 개인적으로 좀 고생도 많이 했는데 남북 화해 분위기로 인해 고생을 좀 많이 했는데 아,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아, 다행이다. 우리가 정말 위험한 상황이 있었는데 극적으로 이 분위기가 반전돼서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가 갖고 있지 않은 정말 며칠 사이에 뭔가 큰일이 벌어질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좀 우려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일본 분들은 삶에서 체감을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저와 같이 이제 뭐 국방을 하거나 안보를 다루는 분들은 정말 그때 지뢰 도발 때, 그다음에 2017년 말, 심지어 김여정이 그때 평창 동계올림픽 오고 나서도, 그러니까 이제 한미연합사 주변에서는 계속 그런 소문이 돌았었어요. 미국이 북한을 때리려고 한다. 그런 소문들이 굉장히 파다했고, 심지어는 주한미군 중에서는 일부 가족들이 미국으로 이렇게 갔던 사례도 있었고, 네. 굉장히 위기였었어요. 2017년이 우리는 인식을 많은 분들은 인식을 못했지만 정말 위험한 해였어요. 그때 제2의 한국전쟁이 날 뻔했던 해였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북한이 아, 여기서 잘못하고 우리가 죽을 수 있겠구나 해서 나왔죠. 대화의 장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4.27 때 잘 보시면 지금 이게 다시 4.27 때 영상을 복기를 해보면 그 김정은의 초조함이 느껴지죠, 많이. 예, 아마 지금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우리 그때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렇게 별도로 그 어디 다리인가 이렇게 앉아서 막 얘기도 하고 막 뭐 뒷얘기 들어보면 살짝 그런 얘기였어요. 북한도 막 했는데 야 이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딜레마에 빠진 거였어요. 더 나가면 내가 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딜레마에 빠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하니까 찾은 거죠. 이제 우리도 이제 얘기를 했고 이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이제 마침 또 그때 트럼프 대통령의 제가 봤을 때는 그 특유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긴장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그러니까 북한이 그런 짓을 잘하잖아요. 북한보다 더 한산한 그 사람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진짜 피를 말리게 해서 자기가 얻고 싶은 걸 다 싹 가져가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하고 만났던 결과물을 보면 북한이 손에 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예, 네, 춘 게 아무것도 없거든. 근데 생생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 안 했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북한 입장에서 지금 이제 약간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만나고 싶은데 거기서 이제 또 지난번 베트남처럼 노딜 돼버리면 약간 이제 딜레마가 올 수 있거든요. 근데 만나려고 하긴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을 중국에 대한 레버리지로 좀 이용할 생각도 있는 것 같고 만약 이제 그럼 진짜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중국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거예요. 이제 미국은 생각이 중국을 제외한 러시아, 북한을 자기네 편으로 땡겨서 최대한 이제 중국과 떨어뜨리는 게 이제 가장 큰 전략적 목표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다 그러면 다시 재선된다 그러면 그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중국은 또 한 가지 문제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게 되면 중국에 대한 경제적인 압박이 지금하고는 다를 정도로 굉장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사실 이제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신냉전 플러스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점차 경제적으로 이제 블록이 싸지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도 그런 상황에 있고 지금 아마 더 심해질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도 사실 5월 달에 중국을 갔다 왔지만 중국 내에서도 지금 사실 경제적으로 너무 상황이 안 좋고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테무 알리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 테무 알리가 중국에서 저렇게 득세를 한다라는 건 중국의 오프라인 마켓이 망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사실 이제 쿠팡 때문에 많은 이제 오프라인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상가라든가 이런 데 가보시면 공실이 많잖아요. 오프라인 매장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죠. 온라인 때문에. 중국도 똑같아요. 가보면 베이징도 그렇고 뭐 다른 도시를 가봐도 상가가 텅텅 비어 있어요. 왜 그럴까? 중국에 알리 있죠? 그다음에 테무 있죠? 뭐 다른 것들도 많잖아요. 오프라인 시장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온라인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실업자는 계속 양산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더 큰 문제는 많은 외국 기업들이 지금 중국을 나갔거든요. 심지어 요즘은 멕시코가 잘 돼야 한다고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멕시코에 이제 그런 중국에 있던 해외 기업들이 북미 시장을 상대로 하는 해외 기업들은 다 이제 멕시코 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멕시코 쪽에 지금 잘 되는 게 요식업 이런 게 되게 잘 된다 그러는데 아마 더 심해질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중국과의 경제적 갈등 굉장히 심화될 거고 중국은 아마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이제 거의 미치고 팔딱 뛸 노릇까지.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이 지금 장기간 집권하게 된 배경도 사실은 트럼프 때문이었어요. 그동안은 중국이 잘 보시면 집단 지도 체제였거든요. 그러니까 후계자를 정해놓고 가는 방식이었는데 시진핑 때 이제 트럼프 나타나니까 중국 공산당도 저 미친놈한테는 이 시스템으로는 안 돼. 우리도 독재 약간 이제 누군가 한 사람이 뭐 중국어로 하자면 이제 링따오라 영도자가 중심이 된 체계로 가야 된다. 그래서 사실 시진핑 독재 체제가 굳어진 것도 트럼프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저도 뭐 이제 베이징에 이제 아는 중국 친구들도 있고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사실 좀 밑바탕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하면
미중 갈등이 지금의 갈등과는 다른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군사적 긴장도 실제로 굉장히 높아질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2018년도에 4.27 남북 정상회담 취재차 이제 제가 친한 대만의 이제 언론사의 기자들이 왔었어요. 와가지고 이제 저랑 이제 식사를 했는데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2018년도에 야, 남북한 간의 일은 지금 끝났다. 앞으로 미국의 관심은 미국의 군사력의 방향은 대만 해협이다. 근데 딱 2018년도부터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동안에 이제 비공개로 했던 미 해군 군함의 이 대만 해협 통과 이거를 2018년도부터 공개로 하기 시작해요. 대놓고 하기 시작해요. 근데 아마 이제 그때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기였는데 더 심해질 겁니다.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이 경제적, 군사적 갈등이 지금보다는 배 이상으로 커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 아마 그 트럼프가 재집권하게 되면 동맹국들에게 물을 겁니다. 너네 어느 편이냐? 중국 편에 쓸 거야? 아니면 미국 편에 쓸 거야? 네, 확실하게 해라.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집요하게 물고 들어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결정을 잘해야 돼요. 네, 결정을 잘하면 뭐 미국의 뭐 혜택을 입을 수도 있고, 다만 결정을 어설프게 하면 눈밖에 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향후 우리나라의 정세에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마 이제 이 방송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투자와 관련된 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 신냉전 모드, 신냉전이 지금 우크라이나적으로 본격화됐고, 또 한 가지로는 지금 미 대선 결과에 따라서 만약 트럼프 대통령, 미 대통령이 재선하게 된다 그러면 그 향후의 일은 굉장히 우리가 하지 못한 방향으로도 흘러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매일 뉴스를 보실 때 경제면을 많이 보시지만 외교나 안보, 국방도 좀 많이 봐주셨으면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K방산이 또 이런 신냉전 시대를 맞아서 지금 굉장히 크게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 향후 이 신냉전이 고착화되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하게 되면 지금 뭐 K방산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 있는데 그 이상으로 갈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재무장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강하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게 되면 국방비 많이 쓰라고 할 겁니다. 분명히.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미국의 방위 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랑 차원이 좀 비슷해요. 포화예요, 포화. 주문받은 물량이 너무 많아.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국도 뭔가 어떤 무기를 사려고 그러면 이제 번호표를 뽑고 한 2년, 3년 기다려야 돼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향후에 좀 우리 K방산의 수요가 더 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지금 보면 미국도 방산 기업들이 뭐 시설 확장이라든가 인력 충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유럽도 마찬가지. 전통적인 이제 방산 강국들, 영국, 프랑스, 독일도 지금 이제 다시 부활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 많이 뽑고 생산 설비 늘리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이제 정말 나토 회원국들이 지금 몇몇 나라들은 GDP 2% 이상씩 국방비를 쓰는데, 심지어 폴란드는 그 이상을 쓰거든요. 지금 뭐 3%, 4%까지 계속 쓰는데, 그 추세가 강화되면 그러니까 이제 방산주들이 굉장히 이제 핫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뭐 보신 분 중에 이제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있을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아마 방산주는 향후 5년, 10년 정도는 굉장한 호황을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재래식 무기의 교환을 이제 무기 체계를 바꿔야 될 시기도 왔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또 새로운 재래식 무기가 많이 필요해졌고,
그런 것들이 향후에 굉장히 방산주의에 영향을 많이 줄 거라 생각하고,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그 경향이 더 강해질 수 있다. 그래서 전 세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방산주를 조금 유의 있게 보시면 좀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